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창세기 36장입니다. 아마 이 자료를 처음 딱 넘겨보시면서 이건 뭐 그냥 이름만 빼곡한 족보 아닌가? 여기서 뭘 더 알아낼 게 있지?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 오말, 스보.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목록이 사실은 한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서사시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던 한 민족이 어떻게 그들보다 먼저 정치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족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기록을 넘어섭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에돔이라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압축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당시의 사회구조,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1절에서 8절, 에서가 왜 동생 야곱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건 당시 여러 부족들이 서로 얽혀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후대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에서는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삼촌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서 주변 부족들과 자연스럽게 동맹관계를 형성했을 겁니다. 일종의 정력 결혼 같은 거군요. 네, 생존과 세력 확장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때문에 둘 사이가 계속 안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7절을 보면 이유가 좀 달라요. 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었다. 네, 바로 그 구절이요. 그들의 가축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대한 가축대를 거느린 거부가 됐는데 한정된 목초지나 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 설명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는 게 그 둘 사이의 오랜 앙금을 좀 미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기록은 두 사람의 분리가 어느 한쪽의 잘못이나 패배가 아니라 둘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쫓겨나거나 밀려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떠났다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국가의 시작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세일산이고 이곳이 에돔의 심장부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에서는 가나안 땅의 야곱과 분리된 세일산의 독립적인 세력가로 거듭나는군요. 네, 이 이주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9절부터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족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이런 식이네요. 이게 그냥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인가요? 족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알루프인데 이게 단순히 집안 어른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건 수백, 수천 명을 이끄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칭호에 더 가까워요. 와.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독립된 시족, 클랜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에서의 2, 3세대 만에 이미 여러 개의 강력한 부족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력 확장 속도가 정말 엄청났군요. 네, 이들이 세일산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번성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족장들 목록을 쭉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12절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이름은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설마 그 아말렉이 여기서 시작된 건가요? 바로 그 아말렉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말렉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첩 딥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첩의 아들. 네, 당시 사회에서 첩의 아들은 보통 중심부에서 약간 밀려난 위치였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 혹은 주변부에서 시작된 인물이네요. 그런데 그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끈질긴 숙적이 되다니 이 족보 하나에 미래의 거대한 갈등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는 셈이군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가장 중심에 있던 후손들보다 오히려 이 주변부에서 시작된 아말렉이 성경 역사 전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이 족보가 단순 명단이 아니라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까지 담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루려면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그냥 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다음 부분인 20절에서 30절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 역시.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죠. 이 부분은 에서의 후손들 족보 중간에 갑자기 이 호리 족속의 족보를 길게 삽입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남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땅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주민이었던 에서 부족이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서로 교류하고 통혼도 하면서 섞여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이들을 흡수하거나 혹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힘겨루기와 융합의 역사가 이 족보 편성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이 호리 족속 족보를 읽다가 갑자기 했던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24절인데요.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이 길고 장엄한 족보들 사이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이잖아요. 아나라는 청년이 아버지 나귀떼를 돌보다가 우연히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네? 하고 발견한 거죠.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건조한 광야지대에서 온천,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자원을 발견했다는 건 뭐 지금으로 치면 유전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아나는 이 발견 하나로 영웅이 되고 역사에 자기 이름 석자랑 업적을 남기게 된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역사가 왕이나 족장 같은 거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중요한 발견을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인데요. 첫 문장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이 한 문장이 이 36장 전체의 무게를 딱 잡아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중앙 집권적인 왕정국가 체제를 갖추었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직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을 때 형제 민족인 에돔은 이미 왕을 선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거죠. 당시 주변 지역에서 에돔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거의 지역 강대국처럼 보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제국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가나안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나 부족들 사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을 겁니다. 와. 왕들의 목록을 보면 그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벨라, 요밥, 후삼. 8명의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세습제가 전혀 아니네요. 맞습니다. 각 왕의 이름 뒤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보스라 출신, 대만 사람의 땅 출신처럼 출신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출신지가 계속 달라져요. 아, 그러네요. 이건 혈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왕이 결정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왕을 세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뽑았다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민주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강력한 족장들 사이의 힘의 균형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힘의 균형이요? 네, 에돔을 구성하던 여러 유력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배출하는 일종의 연맹 왕국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죠. 어느 한 부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정치적 합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에 대한 짤막한 업적도 기록되어 있네요. 35절에 하닷 왕은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시 모압과 미디안은 에돔 못지않은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미디안을 그것도 제3의 지역인 모압 평야에서 격파했다는 건 에돔의 군사력이 국경을 넘어 원정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하닷 왕이 상당한 군사적 업적을 세운 정복군주였음을 이 한 구절로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이름 목록인 줄 알았던 이 부분이 알고 보니까 에돔의 정치 체제, 왕위 계승 방식, 외교 관계, 군사적 위상까지 전부 담고 있는 압축 파일이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초기 역사를 담은 소중한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긴 장의 마지막 부분 40절에서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앞서 나온 이름들과 겹치기도 하는데 이건 왜 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이건 이 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약이자 뭐랄까 확인 도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족장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아, 종족과 거처와 이름. 네, 즉 혈통, 종족과 영토, 거처가 완전히 결합된 명실상부한 국가의 구성 단위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하. 처음에는 한 개인에서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아들들의 시족, 그리고 여러 부족이 연합한 왕국을 거쳐서 마침내 각자의 영토를 가진 족장들이 다스리는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긴 목록을 끝맺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43절의 마지막 구절, 이들이 그들의 소유지가 된 땅에 있는 에돔 족장들이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다. 라는 이 선언은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인 셈이죠. 아,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완벽한 국가를 이루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을 샅샅이 훑어보니 정말 이름 목록이 아니라 한편의 건국 서사시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된 이주, 원주민과의 융합과 갈등,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보다 먼저 발전했던 비세습적 왕정체제까지 정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단순한 족보라고 치부해버렸다면 놓쳤을 고대 근동의 한 강력한 국가, 에돔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시족, 부족, 그리고 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토록 상세하게, 그것도 경쟁 민족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의 경쟁자이자 형제 민족인 에돔의 역사와 정통성을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심지어는 존중하는 태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돔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전혀 폄하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역사를 이해할 때 주인공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와 강점을 먼저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그림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적의 서사를 아는 것이 나의 서사를 얼마나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